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르시스트에 대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현상들이 너무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웅대한 사람들만, 비대한 사람들만 자기애가 아니고, 위축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바깥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기만 하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애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느 날은 자기애가 올라가고 어느 날 자기애가 떨어지고 업앤다운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건강한 공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다 업앤다운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애성 성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은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방어기제를 가졌다고 해서 다 나르시스트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르시스트를 잘 갖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것이지, 내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난 나르시스트인가 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실제 두 유형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나르시스트인가 봐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진짜 성격 장애하고 성격 성향을 가진 건 다른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을 왜 갖게 되는 거냐면, 유아기 때에 받아야 할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양육자가.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전능감에 차 있을 때거든요. 내가 막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 내가 까딱하면 하늘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막 되게 자기 전능감에 차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애기 잘하네, 진짜 최고다, 이런 찬사가 없고,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찡그림이 없고, 그러니까 정서 반응이 없고 수용이 없고,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거야, 자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본인이 거절됐을 때 받았던 그 수치심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아픔이거든요, 아이에게는. 근데 그거를 본인 모르죠. 근데 굉장히 무의식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나르시스트에 대한 지식이에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타인이 기분이 어떨까, 이거에 대한 그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싸우죠. 나밖에 모르죠. 내가 제일 중요하죠. 너는 나를 찬사해야 되죠. 나를 지지해 줘야 되죠. 내 말만 들어야 되죠. 그 결핍이 나서 타인으로부터 계속 그거를 공급받고 싶어 하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웅대성 자기애라고도 하고, 무감각형 자기애라고도 하죠. 뭐에 무감각해? 타인의 마음에 무감각해요. 자신감 넘쳐 보이고, 마치 좀 되게 성격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좀 돋보여야 돼요. 상대방에게 칭찬받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없는 성공, 젊음, 아름다움,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할 수 있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거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나를 알아보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약간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 당연히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고, 고마움을 표시받아야 되고, 돌려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특권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넌 나에게 충분히 감사를 표해야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공감의 결핍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공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타인의 슬픔, 타인의 고통, 타인의 의견, 뭐 이런 것들 인정 안 되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아예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요. 나보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또한 나도 질투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약간 좀 냉소적인 태도로 보이면 나를 질투하나 보네, 요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핏 보면 성격이 되게 좋다라고 착각이 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상처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화를 내고 말지, 막 꽁해가지고 상처받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난 쿨해, 나는 뭐 뒤끝이 없어, 싸웠으면 싸웠지 하고 되게 그거를 오히려 또 자부심을 삼는데, 왜 상처를 안 받냐면 타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둔감한 거죠. 대인관계를 진실하게 맺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 가까운 사이는 거의 손에 꼽히게 드물지만 있어도 매우 도구화되어 있다.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적인 대상으로서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거지, 진정한 어떤 소통을 하기는 어렵다.
좀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다 보니 가까운 사람에게도 관심을 잘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결국 자기 얘기로 돌아오고 자기 경험으로 돌아오고 자기 의견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면서 좀 지루해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 들 수 있겠지만 지나긴 시간이 지나면 약간 무시되는 느낌, 지루한 느낌,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을 받죠. 이 무감각형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지루해하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눈치를 챈다 해도 상관없어요. 관심 없죠. 그러던가 말던가 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체로는 몰라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기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이제 화려한 말솜씨와 말주변으로 상대방을 매료시키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 상대방은 속으로 지겨워요.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과민형, 취약성 자기애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파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셀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 중심 자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반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프, 자기가 약간 파편화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분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응집이 되어서 딱 단단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각조각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건 공감을 통해서 수용을 통해 자극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되는 건데 이 응집이 안 된 거예요. 파편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후 하는 바람에 또 내가 막 부서져 버릴 것 같아. 이 과민형들은 뭐에 과민하겠어요? 상대방의 반응에 과민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나르시스트 성격의 정반대인 것 같잖아요. 되게 자신감이 없고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말조심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대체로 어디 나가서 말하지 않고 존재감이 제발 좀 없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사람을 피하고 굉장히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났고 나는 고칠 수 없는 결함을 가진 어떤 그런 혐오적인 존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자기애성 성격의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둘 다 자기애의 결핍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무감각형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막 폭주하는 거라면 이 과민형들은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심하게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이 위축됨을 느끼고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하품을 한번 하면 다리를 한번 꼬으면 몸을 한번 뒤로 내빼면 내가 지루하게 했나? 내가 심기를 건드렸나?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게 싫은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감각형이든 과민형이든 둘 다 타인과 접촉이 안 돼. 진실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잘 못 만드는 결함이 있는 거죠. 무감각형은 타인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면 과민형은 타인의 반응을 굉장히 오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타인의 마음을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혐오감과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결함이 없어야 돼. 나는 완전해야 돼. 라는 그 과대한 목표 설정. 근데 이분들은 이게 과도하다는 것도 잘 몰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타인한테는 안 그래요. 걔는 실수해도 돼. 걔는 못해도 나는 걔를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자신은 용서가 안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난 틀리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부족하면 안 돼. 이게 자기에게 과도한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내세운다는 거고요. 이게 자기애성 성격인 거예요. 왜 나는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왜 나는 완전해야 되죠? 걔는 부족해도 되는데 왜 나는 완전해야 되죠? 이게 어렸을 때 자신의 전능감이나 이 자기애가 수용되지 못하면서 오는 결함. 그래서 이걸 계속 충족하고 싶은 이 결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목마름. 내가 서너 살 때 색연필로 막 그림 그린 다음에 엄마 이거 보세요. 내가 그린 토끼예요. 그런데 엄마가 야 진짜 너무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안 하고 야야야 토끼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하는 거. 야씨 이게 쥐냐 토끼냐. 적절한 시기에 수용되지 못한 전능감. 그게 고스란히 수치심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는 완벽한 토끼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수용되는 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완전에 대한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능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을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본인을 엄청 못생겼다 생각하고 엄청 무능하다 생각하고 엄청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이 과민형과 무감각형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데 이 두 개가 연속선상에 있어서 두 가지 면모를 한 사람이 다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축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가도 어느 날은 굉장히 또 비대해져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냥 기회를 못 만나서 그렇지 하면 다 조져 막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고 어느 날은 또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왜 태어났지? 또 이러고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날은 이면 어느 날은 저면 이러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자기애가 아예 없다. 나르시즘이 아예 없다. 이걸 건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걸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자기를 혐오해도 안 되고 너무 자기가 과대해도 안 된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가 나르시스트였다고 이러지 마시자고요. 저 그러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르시스트에 대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이 세상에 너무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자기애가 올라가고 어느 날 자기애가 떨어지고 업앤다운 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격 장애라는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쭉 내려올 생각을 못해. 이게 그냥 내 어떤 평생의 성격 특성이 돼버린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혀 성찰도 되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깨우침도 전혀 가질 수 없는 지나친 결함. 내지는 어느 날 팍 떨어져서 이 상태로 쭉 가는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고정화된 성격 패턴으로서 성격 장애라 하는 거지. 보통은 그렇게 어렸을 때 건강한 공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다 업앤다운 해요. 제가 어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역기능적 가정이 97%예요. 정말 건강하게 적절하게 좌절시켜주고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면서 이거 밸런스 잘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만족만 시키면 안 돼요. 좌절도 줘야 됩니다. 이걸 적절하게 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3%라고 본다고. 그러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밸런스가 깨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 저는 어떤 특정 부를 향해 저는 상종도 하지 말자 피하자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뭐 내가 과도하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구원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자기 애니까 각자 잘하자.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공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거는 사실은 상담사가 들어야 할 말인데 자기애성을 가진 내담자가 왔을 때 분석하지 말고 공감해야 된다. 1부터 100까지 공감하셔야 돼요. 완전히 공감해야 돼요. 공감이라는 게 뭘까? 요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게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의 치료 포인트는 공감입니다. 무조건 공감으로 치료해요. 아니 저렇게 잘난 척하는 인간한테 공감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게 그게 치료가 맞아요? 그럼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던 상처받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데서 오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때 받지 못했던 그 전능감에 대한 수용을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해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알아서 좀 압력이 빠져요. 그걸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 좀 빠져요. 끝없이 목말라서 우물을 파는 자에게 콸콸콸콸 물을 쏟아주면은 덜 우물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는 공감받는 것이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 성찰을 좀 해보시고 이런 면들은 내 결핍에서 기인했구나를 받아들이면서 성격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보자. 무감각형으로서 타인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소통 방식 내지는 과민형이 되어서 타인의 반응을 다 오해석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나를 싫어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좀 과도한 반응들 이런 것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문제구나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공감을 좀 해주세요. 너도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너도 공감을 받지 못해서 너도 참 결핍이 있어 어쩔 수 없었겠다. 일단 내가 좀 나를 공감해 주세요. 다그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이게 성장한다 발전한다라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참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어떤 공감을 통해서 여유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지 다그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좀 봐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기의 밸런스를 응원합니다. 저도 평생 밸런스를 찾아가고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결함이 있구나. 유유. 이렇게 너무 자책, 막 모멸감 이러지 마시고, 다 그렇텐다. 웃다도 그렇텐다 하면서 그냥 함께 해 나가 보죠. 나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